AI 혁신도시 2.0 추진을 위한 대학 도시 설립 대트론의 사회를 맡은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대구 IMC 카페에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추후에 오신 분들은 한 10분 정도 뒤에 이광재 사무총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10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에 따라 오늘의 이 대학도시 설립 대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아젠다고요. 지역 혁신을 위해서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주, 춘천, 부산 여러 군데에서 사실 강연을 했고요. 음악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악 꺼졌나요? 네. 이렇게 대구에서 또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마 100만원짜리 수강 강의를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강의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대학도시는 추진해야 되고 차기 정부 때 추진해야 되는 그런 아젠다고 대구도 아마 지역 혁신도시 2.0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동구에 혁신도시가 있는데 혁신도시 2.0 버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광재 사무총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서두는 이렇게 여기서 마치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사를 서명철 대구 IMC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가십시오. 외람되게 제가 축사를 하게 돼가지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님,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장님, 고병규 대구경북지역경영원장 고명하신 분 앞에서 제가 축사를 하게 되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원래 제가 지금 이 자리를 꽉 채우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포크가 났습니다. 하여튼 제가 원장님하고 이광재 전 김부적 부사무총장한테 사과를 좀 드리고요. AI 혁신도시 2.0 추진을 위한 대학도시 설립 세미나가 굉장히 좀 뜻깊은 자리에 저는 YMC 강당에서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광재 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시 만드는 세상,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둔 도시 전략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굉장히 초불확실성의 시대인 AI 시대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비전과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시대는 삶의 질과 시민 중심의 도시 설계가 더욱 중요시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단지 성악학이라는 그런 폐쇄스러운 교육기관을 넘어서 산학 또 지역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한 4년 전에 대학에 있을 때 대학에 과연 이대로 가능성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대학에 있었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기업형 대학도시 또는 국제형 대학도시, 휴먼 케어형 대학도시라는 이 기술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통찰이 있는 그런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의 이전이 협력이 필요한데 대학과 지역사회 말을 심는데 협력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들, 아카데믹한 세계에 빠진 사람들과 일상을 살아가는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협력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림을 좋은데 훨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중간 매개체가 중간자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중간 기관들이 지금 잘 어떻게 만들어져야만이 이 모델이 좀 굉장히 좀 쉬울 수 있다고 봐집니다. 둘째, 다양한 세대와 또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포용도시의 그 공동체를 조성하는 그런 포용적인 어떤 비전이 있지 않고는 사실은 이게 대학과 지역사회 같이 그 대학도시 비전이 이제 제시한 비전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의 자율성, 저희 갖고 있는 창의적인 어떤 시민들의 자율성을 어떻게 증진시키면서 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갈 것인가. 정부에서 예산 투자하면 그때만 박장 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또 하다가 나라함께 하고 해지면 그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지역의 혁신적인 환경을 만들고 그런 대학 도시 내에서 지역이 굉장히 다시 새로운 창의성과 혁신성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발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는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AI 혁신도시 2.0은 기술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 녹아든 도시. 과학 기술 혁명이 참 될수록 사람이 위축되고 축소되는데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무리 AI가 뛰어나더라도 인간이 만든 큰 프로그램이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AI를 너무 위협적으로 본다거나 너무 또 크게 본다거나 너무 또 나빠지는 것은 안 되고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고 인간의 사람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 우리의 삶을 지원해주고 녹아줄 수 있는 그런 기업도시, 그런 대학도시 모델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대구 YMC는 지금 한 3, 4년 전부터 아시아의 100% 청년도시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대구가 아시아의 청년도시의 허브가 됐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파워먼트, 청년들을 중심에 둔 운동을 지금까지 재개하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YMC의 청년도시 운동을 통해서 이 대학도시 운동과 잘 결합돼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구 YMC가 또 준비를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쪼록 청년이 꿈꾸고 또 은퇴자가 존중받는 건강한 미래도시 대구향 첫그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작은 축사에 고맙습니다. 네, 서병철 대구 ILC 사무총장님의 축사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창용 지방공권운동 대구 경북본부 상임대표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대회사 대신에 이제 제가 평소 생각하던 내용을 메시지로 요약해서 한 건데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광재 총장님과 저희 또 거기 AI 혁신도시 2.0위원회하고 지방국권운동 대구 경북본부하고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구 YMCA가 전격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이 행사에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역시 YMC는 영면이 많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오늘 이 주제도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과거를 정리하는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구상들을 이제 지역과 또 정부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대학이 지금 사실은 지방대학이 굉장히 위기고 또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오늘 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구가 무너집니다.
사실은 이제 대학이 청년들을 잡고 있는데 대학이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하면 지역의 청년들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서울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돼서 비수도권인 영호남에서만 해도 매년 6만 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어요. 매년. 그러니까 이게 지역대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혁신적인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도 좀 천천히 우리 총장님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볼 생각인데, 어쨌든 뭔가 거기에 하나의 새로운 기회나 가능성, 이거를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가 진짜로 위기이기 때문에 전 지역의 청년들이 좀 주도해서 이런 대학 도시, 대학 혁신 도시를 만드는 구상에 주도를 청년들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오늘 이런 귀한 행사를 또 연결해 주신 우리 한국 지역경영원의 정상훈 원장님한테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이광재 총장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정장관실장 하셨고, 그 다음에 강원도지사 역임하셨고, 국회의원 하셨고, 최근에는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셔서 국회의원, 도지사, 국회 사무까지 전부 다 이렇게 경험을 하신 국회의원 중에 몇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급 자리 오셨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대구 시민들한테 좀 정확하게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광재 총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게 저의 핵심 얘기입니다. 다시 만드는 세상은 제가 여태까지 많은 집회 현장을 봤는데, 작년 12월 24일 날 다시 만난 세계라는 게 우리 촛불을 했던 응원봉 세대의 적용이었는데, 다시 만들 세상, 그래서 아이디어를 했어요. 잠깐만요. 먼저 우리가 저기 이런 건 선풀 때문에 많이 그러잖아요. 어려운 것이 생활을 다해서 시간을 잠시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해주세요. 왜 이런 트럼프 현상이라는 게 생기고, 왜 유럽에서는 이 극우 정치자들이 생기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라는 거는, 이 경제 위기는 정치 위기를 낳고, 정치 위기는 국가 위기를 낳는다. 아무래도 마음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다든지,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마음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으면, 여기에 결국은 일부 불량한 정치인이거나 일부 사람들이 SNS에 불을 지르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게 분열 사회로 가게 되는 거고, 그 분열 사회를 일으키게 되면 결국 이게 정치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죠. 근데 옛날에 세종대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금에게는 백성이 하늘이고 백성에게는 쌀이 하늘이다. 이런 말로 말하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없으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살아갈 방법. 그리고 과거에는 75살이나 80살을 살았는데 65살에 정년을 하고 100살을 살으면 35년을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뭔가 새로운 길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하는 거죠. 그 길을 저는 한번 떠나보고 싶습니다. 링컨의 리더십을 나누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사람의 정치학이라는 게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제 보면 많은 정치인들의 교과서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제자들하고 그리스에 있는 수많은 폴리스를 약 190개를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같이 여행을 해보니까 190개를 다 다녔다는 설도 있고 제자들 일부 조사시켰다는 설도 있어요. 어찌됐든 조사해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군주정을 하는 데가 있고 귀족정을 하는 데가 있고 민주정을 하는 데가 있고 근데 이 군주정을 하는 데가 가만히 보니까 또 못하는 데가 있으면 독재를 하는 곳이 있고 귀족정을 하는 데가 있는데 보니까 이것도 일부 몇이 또 해먹는 데가 있고 또 민주정이라고 하는 데는 너무 또 우중정치라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데 어떤 폴리스가 강성한가를 조사해보니까 공통점은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많은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중간층의 참여가 많은 곳이 안정된. 그러니까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더라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중간층이 많은 것, 중산층이 많은 것. 이런 사회가 결국은 안정감을 가지더라. 근데 지금은 한국 사회이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서 이깁니까? 러스트벨트라는데 러스트벨트는 미국의 산업혁명의 정말 중심지였고 옛날에는 중산층을 낳는 거대한 땅이었는데 지금 그게 IT 시대가 오게 되니까 캘리포니아 쪽으로 옮겨버리니까 그게 결국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는 걸까? 왜 좋은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걸까? 보면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1%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를 0.7명 낳는데 2명에서 0.7명을 낳는데 그러면 경제 성장이 일어나려면 뭔가 투자가 많이가 되는지 아니면 혁신이 많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노동력의 공급이 많든지 뭐 이런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1%밖에 안 되는 걸 지난 20년간 수출 품목을 보니까 거의 변함이 없더라. 혁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현재 한국의 나스닥 지수인데 코스닥하고 2007년도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 그 대통령실을 떠날 때가 코스닥 지수가 700이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코스닥 지수가 678이에요. 2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이렇게 돼요. 근데 반면에 당시 2200, 한 3배 정도밖에 나스닥이 안 됐는데 지금 나스닥에는 2만 포인트가 다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한민국은 지난 20년 동안에 새로 들어온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대기업의 다른 회사들이 들어온 건데 미국을 보면은 우리가 테슬라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전부 새로운 기업이 지난 20년 안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혁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대구에 염색공단, 구미전자가 있을 때는 살만했죠. 근데 지금 보면 대구 그 염색공단은 그 옛날 산업이고 지금 뭐라고 하면 뚜렷한 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냐면 미래를 일으킬 만한 산업이 없으니까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새로운 미래를 끌고 가는 안 나오니까 결국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기고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한만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건 다 공명물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뭐냐면 제가 자꾸 정치에서 성장을 제가 한 10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진보적인 분들은 그거 무슨 성장이라는 걸 기업이 하는 거지 그걸 정치가 그걸 하는 건가? 이렇게 저한테 많이 반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성장 전략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많은 나라 보면 오로지 산업 정책에 아주 매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혁신 성장이 있어야 우리가 일자리가 생긴다. 또 하나는 노후 가상. 네, 저희가 현재가 7락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에 뭐냐면 연세 드신 분의 노인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서양은 일찍 연금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연금을 많이 받으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열심히 일했죠. 자식 공부시켰죠. 먹고 살았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뭐냐 뭐 방에도 한 푼 얻어주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본인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연세 드신 분을 보게 되면 본인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오래는 사는데 이게 기대 수명은 오래 사는데 건강 수명이 있잖아. 약 6년이나 7년 동안 아파요. 연세 드신 분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내가 치매를 걸릴 건가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고가 실제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외로워. 자식들을 내가 전부 피땀 흘려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자식이 부모를 보러 오지도 않아요.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2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연세 드신 분도 삶이 팍팍. 젊은 사람은 새로운 일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막상 또 돌아보면은 애들 영어 과외비를 막 50만 원, 서울 가면 100만 원씩 내니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뭔가 이 삶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봐야 돼요. 그래야 좀 인간답게 살지 않을까. 대구를 보니까 GRDP가 73조. 전체적으로 대구 경제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73조 원이라는 거 보면 제가 분당 판교 있잖아요. 분당 판교가 얼마쯤 할 것 같아요. 분당 판교가 GRDP가 분당 판교가 한 몇십만 명 살거든요. 170조. 거기가 170조. 판교라는 데가 IT나 이런 바이오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판교 하나는 40만 평밖에 안 돼요. 신기하죠? 여기 몇백만 명이 사는데 혁신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해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회사인데 삼성전자의 박사급 인력이 몇 명쯤 될 거라고 생각해요? 100만 명? 10만 명? 그렇게 한 몇만 명 수준. 혁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이 대구의 연령 구조를 보게 되면 맨 밑에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2000년도면 밑이 넓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맨 오른쪽에 오게 되면은 밑에 있는 연령이 적은 사람이 거의 없고 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100명이 20명을 부양한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100명이 40명을 부양합니다. 내가 지금 내 일자리도 없는데 40명을 부양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다가는 뭔가 근본적인 전환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위험사회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위험사회에 빠지게 되면 이거를 비집고 아주 나쁜 정치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분열 사회에 몰고 그럼 솔루션을 찾아보자. 우리가 헌법에 의한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근데 권력을 제가 여의도 정당에서 보면 정당의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권력을 잡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권력이 잡는 게 목표예요. 권력이 잡는 게 목표가 되니까 권력을 잃으면 맨날 감옥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 난장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거.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는데 국민의 헌법에 보면은 국민의 요구가 없어요. 권리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 추구권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따온 건데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때 정부가 이걸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유럽은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노인연금권 이런 게 헌법상의 권리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제가 그래서 이번에 헌법 얘기할 때 뭐 다른 거 뭐 권력 부족 어떻고 뭐 알아서들 하세요. 그건. 나는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게 앞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권력은 국민의 행복에 기여해야 되는데 그 국민의 행복은 7가지가 핵심이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목표로 하는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이제 지방을 살기 위해서 혁신도시도 해보고 기업도시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원주에 가면 혁신도시도 있고 기업도시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 대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그 평창 시골에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캠퍼스 90만 평짜리도 유치해가지고 지금 조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또 만들어봤어요. 유치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대학이 하나씩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그 도시는 점점 더 무너져 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몇 살에 세상에 나왔어요? 29살. 석가모니 30살. 간디는 자기가 인도에 있다가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변호사가 됐는데 그래서 아프리카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유색인종이니까 영국 그 영번이 내리라고 한다면 그럼 이 티켓을 다 산 거라니까 그러니까 반항을 하니까 들고 패가지고 아프리카 한가운데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때 간디라는 사람이 나는 영국의 식민지를 살고 있는 인도의 젊은이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결국은 인도의 독립운동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 20대. 왜 20대가 중요할까요? 20대 인간의 에너지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대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에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전에는 경북대학교 전작가는 대한민국 1등이었어요. 금호공대 엄청 좋은 학교였어요.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모든 게 이제 우리가 뭐 방법을 찾아보면 원리가 있어야 돼요.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뭐든지 여기 대구백화점 뒤에도 보면 뭔가 모여있는 데가 있잖아요. 모여있는 데. 직접화되어야 됩니다. 영국, 미국 영화에 나오는 거죠. LA에 있는. 여기는 주민이 970명이 살 때 일단의 젊은 사람들이 이 헐리우드로 와서 영화를 전문으로 하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970명이 살 때. 그러다 보니까 헐리우드는 사두의 헐리우드라고 돼 있고 건물이 높은 건물이었고 전부 지붕으로 씌운 이런 건물들이 세트장인 거죠. 이게 결국은 20세기에 미국이 산업혁명으로 유대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문화의 나라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한 유명한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고 여기 교수님들은 아실 거예요. 잉그리트 버그만이라는 여배우가 있었는데 영국 연극학교를 그만두고 미국 헐리우드를 떠날 때 비행기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 나는 꿈의 공장 헐리우드로 간다고 했어요. 꿈의 공장.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의 회사 이름이 뭐예요? 드림웍스. 헐리우드. 라스베가스. 완전히 사막이거든요. 사막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후보댐을 만들고 전기가 생기니까 이 벅시라는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지간 에너지가 강한 벅시라는 사람이 헐리우드라는 걸 이 라스베가스를 만들어서 전시산업으로 과거에는 도박산업이었지만 지금은 전시산업 CES로 세계의 사람들을 모으고 있죠. 허벌판에 만든 도시 적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뭔가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일자리는 어디서 생기는가? 그러니까 폴 케네디라는 사람이 국력은 경제력에서 생기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기술력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 머리가 어디서 채워져요? 교육에서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게 MIT
세계적인 학교의 MIT 대학의 학교 문장이에요. 학교 문장인데 여기를 보시면 공부하는 사람이 저 책을 보고 여기를 보면 대장장이가 쓰는 뭐가 있죠. 이건 뭐냐면 공부를 하라. 여기는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게 대학이에요. 우리 스탠포드 대학은 학교 면적이 1000만 평. 여기 대부분의 대학생이 다 학교 안에 교수하고 학생이 다 학교 안에 대부분 다 살죠. 결국은 이게 대학이라는 데가 젊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교수님들이 있고 지식자본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탠포드가 없으면 절대 실리콘밸리가 생길 수가 없어요. 스탠포드가 있었기 때문에 슈렉-패커드가 나오는 거고 스탠포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새로운 거대한 산업이 여기서 생기고 있는 것이죠. 교육에서 나옵니다. 실리콘밸리는 거대한 이것이 결국 학교 교육에서 나옵니다. 슈렉-패커드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우리가 삼성전자가 오늘날 반도체로 크게 성공하게 된 결정적이가 진대재라는 그 삼성전자 사장을 연구하는데 그분이 결국 IBM에 있었던 연구자거든요. 그 사람을 결국 데리고 오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결국 기술이고 이것은 원리에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대표적인 사례는 그럼 우리가 경우 전부 다 서울대학 가고 포스텍 가고 카이스트 같은 데 되는 거죠. 우리가 과연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네덜란드 바이링햄이라는 도시를 가보고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여기 도시 전체가 얼마쯤 되냐면은 대략 한 4만 명밖에 안 돼요. 4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여기 바이링햄이라는 농과대학이 있는데 이 농과대학은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농촌진흥청에 있는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세계적인 농과대학인데 농과대학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식품 하나로만 66조 원이에요. 우리가 대구 전체가 얼마나 한다고? 78조. 4만 명에서 66조 원 정도는 식품 하나의 주제로. 근데 제가 여기 가보니까 학교 안에 기업이 많이 들어가요. 학교 안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교수들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놀라운 문구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런 문구였어요. 학교에 들어가니까 Today is knowledge, tomorrow is business. knowledge가 있어야 비즈니스가 생깁니다. 지식이 있어야 미래 산업이 생긴다. 여기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사례를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굉장히 이 한국 경제사를 보면서 특견이 있는 지도자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산업이 도시를 만든다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만든 걸 보면은 이게 포항제철, 대구 경북에 있는 포항이라는 도시를 만들었죠. 포항 공대를 만들었죠. 그죠? 구미전자 산업을 만들면서 경북대 전자과하고 금호공대를 만들었어요. 창원을 만들고 울산 조선산업 이걸 만들었어요. 도시를 만들. 옛날 농촌이었거든요. 그죠? 구미라는 데. 여기에 이런 산업을 만든 거죠. 이게 장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건 판교라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 있는 곳은 판교예요. 여기 약 한 8만 명 정도가 여기서 있나요? 8만 명이 일을 하는데 여기서 170조 원이 나옵니다. 여기 파주 출판관이에요. 송도진. 이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IT의 시대를 만든 시대가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걸 제가 만들어 보게 되는가라고 보면은 결국은 저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요. 새로운 도시가 왜 도시가 생길 수밖에 없냐? 과거의 경험을 그렇고 AI가 되면은 요새 아파트 단지 안에 서서히 아파트가 어떻게 변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식당이 생기죠. 새로 생긴 아파트도 보면 게스트하우스도 있죠. 요새 강남 아파트 가면 CGV도 들어와 있어요. 어떤 동은 아예 호텔처럼 사는 동도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원격으로 다 우리가 일을 하게 되니까 재택근무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일하는 데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됩니다. 과거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5,300명, 도대체 몇 명의 폴리스가 모여 살아야 이 안정적인 도시가 될까는 5,300명이라고 하거든요. 5,300명이면 당시에 이게 남자를 기준으로 보는 자유인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대략 3만 명 정도의 도시를 봅니다. 우리 요새 아파트 단지 큰 거는 3만 명 사는 데 있어요. 원주 기업 도시가 3만 명 정도 삽니다. 3만 명 정도가 살으면은 거기에 슈퍼마켓, 영화관, 이발소 이런 게 다 들어올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일자리, 집, 보육, 교육, 의료 이게 다 붙어있게 됩니다. AI 기술이나 기술 때문에 붙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붙어있을 때 훨씬 싸다. 자, 그러면은 제가 도지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도대체 이제 아파트 값에, 아파트 가격에, 아니 집을 사는데 자기 월급에 20년을 버텨야 집을 사면 그 국가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를 키우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3억 5천만 원이 들으면은 초등학교 학생한테 영어 과외비를 하는데 몇십만 원씩 들면은 너 뭘 먹고 살겠어? 근데 아파트 가격을 조사해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60%가 땅값이에요. 이 대구도 50%가 땅값이에요. 그래서 뭐 도지사를 할 때 뭐를 유치한다고 해보니까 땅을 찾아보니까 땅을 찾아야죠. 땅 인허가 돼야죠. 환경영향평가 해야죠. 하고 나면 3, 4, 5년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많은 거예요. 또 도시계획 해야죠. 아, 그러면은 뭔가 땅을 좀 저렴한 데가 없을까? 그리고 한꺼번에 뭔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이런 걸 복잡하게 안 하고 확 당겨서 하는 데는 없을까? 그리고 좀 값이 싼 데는 없을까? 이걸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지사 때 제가 기업을 유치하러 가면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아마 대구 지역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람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을 못 구해요. 그럼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젊은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눈뜨게 된 게 어디에 이게 싼 땅이 있고 빨리 할 수 있고 젊은이가 있고 이게 어디일까를 계속 관찰한 게 대학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AI 혁명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한국에 기회가 온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미국, 중국에 비해서 AI 엔진을 만드는 거는 좀 틀렸어요. 이제 미국 엔진을 갖다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 80%의 대졸자를 갖고 있는, 제가 보통 챗GPT를 가지고 하루에 2-3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얘를 같이 일을 하면은 내가 뭐냐면 회계사 비서도 있지, 내가 의사 비서도 있지, 뭐 내가 걔한테 질문만 하면 다 대답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비사가 어디 있어? 우리 교수님도 내가 대학원생 하나 이제 데리고 있는 것도 힘든데 이거 대학원생 뭐 한 100명도 데리고 있는 거지. 이게 훨씬 더 교육혁명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국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오고 공간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한번 경북대학교를 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이번에는 대구 캠퍼스 84만 제곱미터, 상주 캠퍼스 부설초등학교, 부설중고등학교. 그러면 학교가. 그러면 제가 아까 판교가 몇만 평이라고 했어요? 40만 평. 이 정도가 있는데 이 건물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단과대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그 국립대학을 조사해 보니까 학교 강의실 사용률이 55%밖에 안 돼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근데 대부분 국가에 돈을 줘가지고 학교를 짓다 보니까 5층짜리 건물이나 7층짜리 건물, 요새 높이 짓는 건 한 10층밖에 안 돼요. 만약에 이런 데가 우리가 30층을 지으면 영남대학교는 이게 도대체 몇 평이에요? 590만 제곱미터면 이건 거의 한 130만 평쯤이나 140만 평쯤 어마어마한 평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라이트 베이스에 만약에 이런 데는 대학교 땅은 학교 평지죠.
전기 들어가 있죠. 상하수도 다 들어가 있죠. 젊은이가 있죠. 대학 교수분들이 있죠. 여기에 만약에 이런 데를 30층을 올려가지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 기업은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생 기숙사에 살면 좋은데 학교 기숙사 바깥에 나가면은 80만원, 90만원. 학교 기숙사 하면 21만원, 25만원. 우리는 현재 현행 법으로 보면은 학교 내에 숙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기숙사 외에는. 근데 미국에는 대학 교수들이 다 학교 안에 살잖아요. 제가 중국 칭화대학교에 있었는데 학교 안에 호텔이 2개예요. 그리고 거기면 구글도 들어와 있고 학교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아까 네덜란드 바이닝에만 보니까 회사가 160개가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벤처 동아리나 뭐 이런 것만 들어와 있지 회사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만약 여기에 기업 연구소가 들어오거나 회사가 들어오거나 하면 이 기업한테는 사람을 우리가 인력을 구했으면 좋고 또는 학생들한테는 취직하기가 좋고 상호 뭐냐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대구대학교는 100만 명. 내가 강의하러 가봤어요. 학교가 너무 넓어서 골프장을 짓는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데가 대구가 여기 중심지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연구소가 들어오게 하고 거기다가 숙소를 짓고 우리가 여기다 짓고 그렇게 나가면은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죠. 뿐만 아니고 AI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AI 공부를 누가 시켜주냐? 지금 대학교 분당에 낙생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이거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올해 서울대학을 58명 갔어요. 한 고등학교에서. 근데 그 분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교육 환경 중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중학교까지만 정보학 교사가 있고 초등학교는 정보학 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IT 인력이 뭐냐면 바깥에 나가 몇억 원을 받는데 교사를 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코딩 교육을 엄마가 코딩을 배워가지고 아들을 가르치고 이래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대학교 자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인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야 이게 서로 뭐냐면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겠다. 하나는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하려면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대구 군공항 210입니다. 이런 거를 정말 잘해야 돼요. 자꾸 아파트만 짓고 이러면 곤란해요, 진짜. 먹고 살 게 있어요. 제일 쉬운 게 아파트 분양해서 하루는 땅값 나오고 집에 양념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겁니다. 이런 데에 기업 도시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기업하고 집하고 교육하고 의료가 다 같이 있어요.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데가 제주도보다 작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500만 명이 삽니다. 제주도보다 작은 땅이에요. 싱가포르에. 근데 거기 7만 불이에요. 소득이. 근데 거기 국제학교가 60개입니다. 대구에 국제학교가 몇 개 있어요. 아마 지금 경북대학교에 있는 저기 교수님들도 대구에 사시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주말 되면 대부분 서울에 가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면 애들 공부 때문에 그런다. 여기 초중고를 최고의 초중고를 만들지 않으면은 여기 정주 여건이 강원도만 하더라도 중3만 되면 벌써 서울로 떠납니다. 모든 돈의 투자를 결국 이 교육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공항. 제가 왜 이런 데 자꾸 생각을 하냐면 부산 해운대에 있는 센텀시티도 거기가 군부대 땅이었어요.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파주 LCD도 군부대 땅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미중의 패권 기술 경쟁에
몰입해야 되는데 이때 땅을 지정해가지고 도시계획하고 환경영향 날 샌다 날 새. 그 사이에 다 굶어 죽는다. 그러면은 대학교의 땅, 군부대의 땅 이런 걸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세 가지 유형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예 기업형 도시가 있고 대학 도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공단이 있는데 사람을 구할 방법이 없어. 뭔가 이게 이 숙련공을 길러낼 수 있는 이런 데가 대학교와 결합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아예 은퇴자 도시를 만드는데, 세 개의 대학교를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기업형 대학 도시는 고도화하는 거죠. 5층짜리, 6층짜리를 높이 짓는 겁니다. 높이 짓고 기업도 들어가게 하고 학생도 기숙사에 들어가고 거기에 회사 직원도 살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부산에 가보니까 부경대학교와 캠퍼스가 두 개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나를 만약에 개발해서 팔으면 지금은 다 국가 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국가로 가져가지 말고 그걸 개발한 돈을 그 학교가 쓸 수 있게 해줘요. 경북대학교 캠퍼스가 두 개면 하나 팔으면은 경북대학교 주면은 국가 세금을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돈 줄 필요가 없다. 국민 세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부산대학교는 거기 통과가 됐어요. 전세 수요 이런 부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학교가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샀으면 이걸 파는 학교 돈으로 들어가요. 근데 국가가 사준 땅은 국가가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이 법을 바꿔야 돼요. 그다음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가 있는데,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였는데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가 연세대학교 돈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땅을 사가지고 땅에 한 10만 평 가까이 있는 아파트하고 외국인 학교를 져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연세대학 송도 캠퍼스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뭐냐면 그거를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학교 안에서 이 재산을 움직일 수 있고 해나갈 수 있으면 국가에 세금을 들이지 않고 나는 기업형 도시를 만들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얼마 전에 그 히말라야를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그 네팔이에요. 네팔에 대한항공을 타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막 이제 손을 들고 가족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당신은 어디 가냐니까 속초를 간다는 거예요. 그 속초가 어딘지 아는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거라서 내가 속초 어딜 가냐고 하니까 속초에 있는 동대학교인데 여기 가면 대부분 이분들이 일하는 것만 업으로 일하는 거예요. 수산업 종사자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 그러니까 경기도 안산이라든지 우리가 대구의 어떤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인력을 조달해 나가는 부분에서는 이런, 왜냐하면 이분들이 숙소가 또 불안정하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 노동자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중소기업을 하시는 사장님한테도 우리가 경비를 줄여줄 수도 있으니까 훨씬 더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세 번째로는 아예 그보다 어려운 대학은 정부가 사들여가지고 은퇴자 도시를 만들죠.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법률을 이렇게 되죠. 만약에 옛날에 전자산업을 일으키는데 경북대학교 전자과가 제일 좋은 학교였어요. 대한민국 1등이었어요. 그때 뭐를 줬냐면 병역특례를 줬습니다. 만약에 영남대학교에 어떤 하나의 과를 줘서 그 과에 병역특례를 1년에 200명을 주잖아요. 그 과는 대한민국에 1등 되는데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병역특례에 관한 이런 법을 우리가 해결을 해줘요. 병역법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렇게 해야 좋은 사람이 나오게 되고, 이 부산에 보면 부경대학교에 가보는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15층짜리 아파트를 줬어요. 무슨 돈으로 줬냐면 사학연금재단에서 돈을 내서 진 거고, 땅값이 안 들잖아요. 부경대학교와 국민대학교니까. 그래서 연합기숙사를 쓰고 있어요. 21만 원이면 다 돼요. 그러면 학생이 가면 공부를 해야지. 학생들이 바깥에 나가면 부모님 신세 안 지려고 자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있게 된다면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에 내가 100원을 기부하면은
내가 세금 공제를 받는 거고 사립대학에 내가 기부를 하면 공제 금액이 적습니다. 이것도 사립대학이 어려워지는 걸 막아죠.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500억을 들여가지고 이 회사의 연구소를 만들고 20년 뒤에 학교를 준다 그러면 현행법으로는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양도세까지 내가 내는데 굳이 뭐 학교에다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학교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훨씬 더 투명화됐기 때문에 국립대학교부터 그 다음에 재단이 안정적인 데부터 우리가 이제 경쟁을 붙이는 거죠. 어떤 사업 계획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해나가는. 하나는 많은 엄마들의 고민이 뭐냐면 저희도 이제 맞벌이 부부였는데 제일 뭐냐면 이제 아침에 하는 게 누가 오늘 저기 어린이집에 데려갈 거야. 나 바쁜데 나도 바쁜데 오늘 저녁에 누가 챙길 거야. 나 야근인데 나도 야근인데. 초등학교이지. 초등학교가 보통 4,000평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고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외국 영화를 볼 때 초등학교 운동장 앞에서 엄마랑 애들이랑 헤어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건물 앞에서 헤어지지 않아요? 영화를 보면? 그리고 미국 영화를 보면은 무슨 그물망 같은 게 있고 거기서 동네 애들이 막 체육대 하면은 엄마 아빠가 가서 막 박수치고 그러지 않아요? 일제시대는 일제강점기 시대는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장에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3층짜리 건물을 짓는 거예요. 물론 애들이 어린이들 하잖아요. 근데 4,000평이라는 이 땅이면 엄청 큰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잖아요.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있든지 아니면 폐교되는 학교에 있으면 초등학교 위치는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땅이에요. 제일 걸어다닐 수 있는 가까운 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초등학교를 복합하자. 초등학교 여기 가게 되면은 어린이집도 있고 유아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다 이게 만들자. 복합하자. 그렇게 되면은 쉽잖아요. 대학을 갈 때 뭐냐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맡기고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초등학생은 또 일찍 집에 가잖아. 이것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는 AI가 설계해 준 거예요. AI가 설계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죠. 나는 더 땅이 많다면 위에 아파트를 짓자. 그래서 애 낳으면 뭐냐면 여기 사는 거죠. 애 2명 낳으면 13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경찰서 위에 아파트를 짓고 있어. 내가 성폭력을 당했거나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왜 경찰서 위에는 아파트를 못 짓냐? 왜 경찰서를 5층으로 지어야 돼? 땅에 대해서 우리가 땅값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서 위에 짓고 있고 일본은 서서히 이런 복합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애들은 주로 보면 운동하는 거 보게 되면 바깥에서 하거나 아니면 체육관 안에서 운동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영화를. 건물 안에 들어가면 연중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영장을 만들면 동네 주민도 쓰고 학생도 쓰고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여기가 오른쪽에 있는 건데 화성시가 동탄초등학교 부지의 학교 복합시설. 여기는 성동구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이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수영장 쓰는 걸 있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쯤 초등학교 부분을 앞으로 신설되거나 아니면 폐교된 부분을 복합하자. 지금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이나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그 문화시설은 또 문화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이게 돈 낭비를 하지 말고 한 군데 집적화되어 있게 되면 관리도 쉽고 훨씬 더 우리가 생활하기가 편안한 그런 비용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국가의 세금도 줄일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런 걸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흥공간이라는 이제 활용해 보는 거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의 삶 결과는
어제의 산 결과가 오늘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하고 뭔가 이 도시가 쇠퇴하는 것 같고 젊은이가 빠져나가면 지금처럼 살면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 길을 꼭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가 오면은 모든 후보가 여야 후보가 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남대학은 영남대학이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경북대학은 경북대학이 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 이건 국가의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우리가 한번 혁신적인 걸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냐면 병역특례를 일반 그 병역특례 받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대학교에 들어오면 병역특례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관리도 쉬워요. 그렇게 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한번 집중적인 노력, 하나는 대학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를 복합화해가지고 우리들의 애 키우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우리 집 애를 그 내가 우리 꼬마 애가 있었는데 꼬마 애가 이제 그 아파트 이제 어머니한테 맡겼었는데 오늘 우리 집 딸이 서랍을 열더니까 거기서 뭐냐 화투를 꺼내주니까 우리한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한테 화투치 야 당장 이사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앉아 있었는데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는 그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서서히 오르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그냥 뭐냐면 20평짜리를 막 고도 완화를 막 해주거든요. 그러지 말고 제가 하는 얘기인데 현재 20층까지 지을 수 있으면 좋다 그러면 10층을 더 지어놔요. 더 짓는데 대신 3층은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원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모든 지자체가 만들어내면 그러면 우리가 도시 내에서 생활하기 애 키우기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저는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 비용을 떨어뜨리는 사회, 쾌적하게 살지만은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걸 하는 건데 많은 영화과입이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는데 KBS, MBC, SBS 모든 드라마를 유럽처럼 내가 영어로 자막으로 보려면 영어로 자막으로 보고 더빙으로 보려면 더빙으로 보고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외국인도 생활하기가 좋고 그래도 과외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고 대학교가 인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해요. 이건 제가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에서 해본 사례인데 그건 OECD에 상도 받았어요. 머레이 캠프라고 제가 그 태백용을 평창 정선에서 국회의원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거나 또는 뭐냐 나홀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있는 아이들이 확실히 학력이 떨어져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대학교 기숙사가 비잖아요. 그래서 글로 보내가지고서 대학원생들이 조교를 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보내고 나니까 애들이 전혀 다른 지적인 자극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지역 주민들하고 인근의 초중고등학교와 결합이 될 때 대학교가 또 산다. 그리고 직업교육을 이제 대학교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직업교육을 지금 노동부가 1년에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직업교육을 대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직업교육을 하게 되면 대학교 쪽의 재정이 튼튼해지게 될 거예요. 이건 내가 사실 섣불리 하려고 얘기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저도 이게 그 도지사하고 청와대 생활하고 크게 생활하면서 제가 왜 이게 자꾸 천착하게 됐냐면 부산을 갔는데 자갈치 시장에 한 할머니가 좌판을 하는 할머니가 그래요. 선거 때가 오면은 희망이 있어 투표를 하고 또 실망이 나고 선거 때가 오면 또 희망이 있어 투표를 또 실망이 나고 살기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도대체 정치가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랫동안 떠나지 않으면서 내가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러면 앞으로 시대의 변화를 보게 되면 컴팩트 시티가 온다는 거고 그 모든 것의 기본은 결국은 지식의 혁명이 일어나야만 기술의 혁명이 일어나고 거기서 결국은 일자리가 일어나고 새로운 경제가 탄생하는 거다. 그래서 집중화시키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이번 우리 대통령 선거 때 그 YMC 주도를 하셔가지고 대학 교수님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면은 지역이 훨씬 더 자기의 혁신적인 역량을 저는 키워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할 시간도 없어요. 이번 한번 큰 도전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광재 TV를 보시면 제가 많은 이 세계적인 이 도시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알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잠깐 서 계시고요.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 집단 토론 시간인데요. 이거 가셔야 되거든요. 가기 전에 지금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편하게 지금 아무나 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손 드신 건가요? 아니, 네, 누구 뭐 편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이 비전이 만약 실현된다면 정말 지역 중심 로컬을 사랑하는데 그 AI 시대에 우리가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 이것과 비슷한 어떤 것은 뭐지 그리고 그 비슷한 것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되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저 피디님이라고 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피디님께서 발표해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산의 하양이라는 지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지금 MC에 와 있는데 하양이 지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밀도가 낮지만 이쪽에 대학타운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지금 가톨릭대학교, 경일대학교, 오산대학교, 대우대학교 상당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들은 각각 따로 운영되는 건 아니지만 지산학연 지원이라는 그런 예산하에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또 협력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사실상 그 대학들이 현재 각자 살아남는데 굉장히 절박한 입장이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을 짓는 데서는 딱 최소한의 협력을 하지만 막상 생명에 있어서는 또 각자 생존을 찾는 뭐 이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전이 실현되려면 이렇게 각자 생존하는데 그 절박한 그 현실에 처해 있는 대학들이 어떤 컨트롤 타워 없이 저 정도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토의적인 집행력이나 실행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뭐 예산이나 법계력 같은 건 충분히 교육적인 제시가 있었는데 막상 시행 주체가 오히려 공허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렇게 밀도를 높이면 안 그래도 지금 지방은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저 밀도가 높아진 지역 외의 지역은 공동화가 될 것이 우려합니다. 공동화되는 지역은 자연으로 보존하든가 로컬 문화지역으로 보존하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밀도가 높아지려면 공동화가 먼저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서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 한번 회의에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희 이제 뭐 고민을 한다고 해서 뭐 대학교 하나에 뭐 수십만 명이 사는 게 아니니까 몇만 명 정도가 결국 이제 얼마만큼 상호 혁신 역량을 많이 높이는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네덜란드 바이닝햄 같은 데는 여러분 조사해 보면 좋고 싱가포르 난양공대 같은 데도 좋은 데고 스탠포드나 우리가 뮌헨 공대로 그렇기 때문에 옥스퍼드도 그렇고 MIT하고 하버드 인데 가면은 그 켄달 스퀘어라는 것 자체가 도시지 우리처럼 이렇게 캠퍼스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도시 빌딩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지금 보면 학교는 모두 다 당장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대학교가 지역사회에 나는 분절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제가 이 대구에 그때 대구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 가면으로 왔었는데 그 일대가 엄청 넓잖아요. 그런 면 같은 데는 대구시하고 뭔가 이 대학교가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젝트에 성공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각자의 우리가 예를 들면 원주 같은 데는 의료기기 산업을 우리가 하는데 의료기기 산업을 하는 것도 한라대학교는 공전이 있거든요. 그 전에 한라 공전이니까 주로 앰뷸런스 쪽을 그쪽으로 주로 해요. 상지대학교는 뭐냐면 한방과가 있으니까 주로 그쪽 과가 있는데 그래서 서로 똑같은 의료기기인데도 연세대학교 그 의료기기 학과가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의공학부를 만들어. 그러니까 의료기기로 가더라도 원주 내에 있는 각 대학을 다 딸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주제는 하나였어요. 예, 그렇듯이 아마 일정한 주제를 갖고 결국은 우리가 헐리우드는 주제를 갖고 모이는데 역할을 학교마다 좀 달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달리하는 부분에서의 결국 학교의 치열한 경쟁이 저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립대학교는 정부가 밀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회계부정이 생길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국립대학은 선생님이 잘 안 움직여요. 사립대학은 움직이고 싶은데 중앙정부가 볼 때는 사학재단이 갖고 있는 이 돈의 투명성이나 뭔가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이 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두 가지를 하나는 혁신해야 된다는 거, 하나는 돈의 투명성을 만드는 이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요거는 저는 이번에 법률을 만들면서 결국은 경쟁이 부추길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그러나 경쟁을 한 단위로만 모여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몇 개 대학이 아마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저는 효과는 저는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어제 글을 썼는데, 제가 사실 이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는 거는 도대체 앞으로 어디서 미래 산업이 일어날까 보면은 AI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피지컬 AI라는 로봇에서 돈을 법니다. 그 로봇은 지금 요걸 해가 저걸 할 수 있어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틀어줄 수 있어요? 한번 해.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을 해요. 여기에 로봇 되게 많잖아요. 이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많은데, 그 앞으로 아마 모든 집에 아마 청소하는 로봇하고 음식하는 로봇하고 로봇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로봇을 만드는 원리는 자동차 부품 회사는 다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부산경남 울산의 조선산업하고 무기산업은 화랑 국면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을 하는 회사가 이제 전기자동차가 생기니까 자동차 가격의 50%가 배터리예요. 나머지 부품이 이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저는 로봇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 로봇이 나와요. 내가 뭘 못하겠어? 놀랍잖아요. 여기에 있는 그 AI 이거는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걸 조립하고 하는 거는 자동차 부품에다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제가 이 부산경남 울산에 국가적인 명운을 걸고 이 양산 공장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엄청난 산업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래서 주제를 갖고 있는 주제, 아까 라스베가스는 그 정치산 이렇게 하듯이 주제를 갖는 거. 제가 네덜란드 바이딩에 가고 제가 놀라는 거는 그 사람들은 왜 한국 사람들 살찐 사람이 많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이 김치라는 거죠. 발효식, 우리가 대부분 다 발효식품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먹는 샐러드에다가 그거 뭐냐면 살아있는 잎에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올리브유를 먹는 거하고, 발효식품 김치 먹는 거하고, 된장, 간장 먹는 거, 이건 발사믹이 그렇게 유명하지만 우리는 일찍부터 먹잖아요. 그래서 베저터블 치즈라는 연구소가 아예 따로 있어요. 그 만도 기계라는 데가 옛날에 IMF 때 어려워졌는데, 거기서 딤체라는
김치 냉장고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연구한 걸 보면 아무도 김치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김치를 연구해가지고 김치가 뭐냐면 유산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3일만 지나면. 그러니까 비피더스 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10조 개가 세포인데 미생물이 30조 개예요. 이 몸 안에 미생물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과 어떻게 반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얘가 몸에 우리가 위염이나 장염 이런 걸 없애려면 뭐를 먹는데 얘가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사라지는 게 문제라가지고 그러니까 안에게 넣어가지고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최대 산업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AI와 빅데이터와 이런 데 관련된 로봇 산업이 하나가 있는 거고 하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120살이 되는 거니까. 그 바이오 산업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요새 가장 많이 이 길가에 들어서는 거 보면은 필라테스, 마음치료연구소인 거 아니에요? 명상, 스트레스가 적어야 됩니다. 리조트 중에서도 가장 성공하는 게 명상 리조트. 그러니까 바이오 쪽, 인간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하나는 AI와 관련된 거. 하나는 기후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 물 부족 문제나 환경 문제나 이런 게 또 하나의 미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위기는 새로운 미래의 산업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우리 정성훈 교수님이랑 다 모여가지고 헌법 개정, 이게 우리 지방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율권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 법을 우리가 만드는 운동을 좀 진짜 같이 했으면 좀 좋겠어요. 저는 이거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제가 이거에 아주 논리를 하려고 초등학교 학생을 바꿔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집이 2,000개가 모여놨거든요. 얘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됐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네. 예, 예,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 예. 좋은 제안이었어요. 제가 저는 포항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지역만 한 30년 있었는데 포항에서 박필현 씨나 많은 적극 기술자들이 뭔가 해보려고 정말 큰 비전을 많이 했는데 다 실패했어.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총님께서 제안하셨던 이런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현실적으로 구현되려면 혹시 개발 수치가 있어요. 개발하는 사람 전부 다 부동산 초기에 부동산 이익만 챙기고 관련하니까 이게 뭐 그림만 좀 보시는데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많이 실행시키기 위한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좀 어쨌든 신개발 주체를 대학법인이 앞서야 돼요. 대학법인들이나 번호금만 가지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지역사회 지원할 수 있게 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대학에 투자할 수 있는 대학법인이 적극 참여하는 주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의 앵커입니다. 서울에서 들어왔던 이런 들어왔던 가스공사 같은 큰 앵커들과 참여하고 만들어줘요. 세 번째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자. 이건 아까 AI나 로봇이나 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정치인들만 우리사보다 실질적인 정관에서 과학기술자들이 좀 적극 참여하고 근데 저는 좀 기술 기반의 청년 벤처 지역에 세골략하는 청년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지역의 죄송합니다만 정치인들의 데코레이션 같은 가수 행사야 서로 사진 찍어주고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혁신 기술 기반을 가진 역적인 알죠 창의적인 청년벤처인데 참여해주고 그렇다면서 좀 지역의 혁신 세력들이 적극 집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모델을 그래서 투자를 지원하더라도 그런 설정 과정이 있어요. 모임 같은 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좀 훨씬 더 현실적으로 좋은 수가 되지 않겠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제가 대한민국의 최대 정치 개혁이 뭐냐면 이번에 헌법에다가 행복 요구권을 명시하는 거고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일자리, 집, 보육 교육을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저 중앙정부부터 17개 시도지사, 그 다음에 234개의 지자체까지 1년에 한 번씩 우리 정성훈 교수가 살면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발표하잖아요. 정치인들은 딴 생각할 시간이 없을걸요. 일자리가 늘었냐 줄었냐, GDP가 늘었냐 줄었냐, 이거로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면 200표 밑으로 내려가 무조건 낙선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사 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주주총회를 하면 이익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고 이거를 평가를 받는데 도대체 정치인들은 평가 기준이 없어요. 맨날 어디가 쓸데없는 말하고 이미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가문의 영광 국가의 민폐다.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거라는 이거를 꼭 만들어요. 그냥 헌법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평가편을 만들어 가지고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나면 정치인들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니까. 뭐 공천 받으려고 그게 아니고 지가 실적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걸 만들려면 우리 자체 정성들을 박수도 못하죠. 지속 가능한 지자체 평가를 243개 다 했는데 언론 보도가 10건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일 행사로는 아마 가장 큰 거, 올해도 6월 달에 프레스센터에서 크게 기자를 모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발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할 때 17개 시도별로 서울에 있는 명문학교를 간 비율을 제가 발표한 적이 있어요. 한 도가 꼴찌였어요. 그 교육감 사퇴하라고 아주 그냥 이제 정치인들을 평가해야 되는데 아이의 성적표가 부모의 성적표는 인생의 성적표는 아니지만 국민의 삶의 질은 정치인들의 성적표가 돼야 된다. 그래야 좀 확고한 거장물을 고쳐야 된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이끌어 나가려면 저는 지역 비자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역 비자 제도.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구라는 데 오면은 대구 안에서는 지역 비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 출신이나 이런 IT나 이런 데 밝은 사람들을 우리가 일로 많이 유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대선 때 노력을 해보고 끝나고 나면은 이 광역지자체 단위 안에 소위 이제 이 광역지자체하고 대학 총장연합회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이런 인단에 여기 와 있는 혁신 도시에 있는 기업들하고가 이걸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돌파를 해보면 저는 이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고, 근데 분명한 거는 젊은 애들이 이 짝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우리 도시는 지방은 점점 더 죽어가요. 큰 도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광재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 많지만 또 시간 관계상 또 서울로 또 8시간에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